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항모입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매주 세 번째 월요일에 비욘드 채널에 출연하다 보니 이번에는 5주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척추 협착증이나 척추 디스크의 치료법 중에 하나인 신경성형술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과연 신경성형술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신경을 아름답게 성형수술을 해서 척추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일까요?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허리 통증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지요. 2달 전에 촬영했던 당신의 허리가 아픈 이유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리 통증의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지난달의 이것만 기억하세요. 허리 통증 치료의 핵심 이라는 방송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척추신경성형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척추협착증이나 디스크 환자분들은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경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서 통증을 느끼시지요. 이 좁아진 공간에 길다란 카테터를 삽입하여 허리까지 올려서 엉겨붙은 신경 유착을 풀어드리고 염증을 제거해드리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준비해온 동영상을 보면서 신경성형술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이 길다란 카테터가 잠시만요. 네, 이 길다란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이 길다란 카테터가 꼬리뼈를 통해서 허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의사는 카테터가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전후로 움직일 수도 있으면서 방향을 제어하게 됩니다. 꼬리뼈에서 출발하여 허리 쪽의 협착증 부위까지 카테터가 올라간 다음에 카테터의 끝부분에서 풍선이 펼쳐졌다 접혔다를 반복하면서 신경 주변에 엉겨붙은 부위를 청소하게 됩니다. 이후에 약물을 주입하여 항염증 효과를 유도합니다. 허리 척추 협착증이 있을 경우에 척추신경을 감싸는 뼈나 인대가 좁아지게 되고 좁아진 부분에 있던 신경뿌리가 눌리게 되면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유발됩니다. 염증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주위 조직이 엉겨붙게 되고 다리 쪽으로 방사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꼬리뼈 쪽에 마취약을 먼저 주사해서 피부 마취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덜 아픈 상태에서 길다란 카테터가 꼬리뼈를 통해서 허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경성형술 카테터는 허리까지 올라가서 협착증 때문에 좁아져서 아파하는 신경까지 전진합니다. 여기에서 풍선을 펼쳤다가 접었다가 펼쳤다가 접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엉겨붙은 부분을 청소하고 이어서 항염증 주사를 쏘게 되어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붓기를 완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염증과 붓기를 감소시키고 엉겨붙은 부분에 대청소를 하는 것이 신경성형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 한 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75세 여자 환자분으로 오른쪽 다리 바깥쪽과 뒤쪽에 당기는 듯한 방사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MRI를 찍어보니 오른쪽 요추 5번과 미추 1번에 경추간공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요추 5번 신경이 눌려서 그름이 빨간 부분과 같이 허벅지 바깥쪽에서 종아리 바깥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까지 당기거나 저린 통증을 느끼셨고 천추 1번 신경이 눌리면서 그림의 초록색 부분과 같이 엉덩이 뒤쪽에서 허벅지 뒤쪽 그리고 종아리 뒤쪽에서 새끼 발가락까지 당기거나 저리는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여기에 환자분의 허리와 엉치뼈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 있습니다. 목에서 시작된 척추신경이 허리에서 엉치까지 이어져 있고 각각의 신경뿌리들이 나뭇가지처럼 엉치와 다리 쪽으로 뻗어져 있는 것이 정상 소견입니다. 정상적인 환자분들은 신경뿌리 나뭇가지를 주변에 경막외라 공간이라는 곳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 조영제 액체를 주사하게 되면 그림의 하늘색 부분과 같이 신경뿌리 나뭇가지들을 따라서 조영제가 잘 퍼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협착증도 있고
디스크도 있기 때문에 뼈 사이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관이 좁아지고 뼈 사이에 있는 신경이 눌리고 눌린 부분이 엉겨 붙어서 틈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조영제를 주사하더라도 허리 위쪽으로나 신경가지 쪽으로 잘 퍼지지 못하고 아래쪽에 머무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보시면은 까만 조영제가 허리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주로 아래쪽에서 머무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뼈 사이에 틈이 좁아진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고 엉겨붙은 부위에 풍선신경 성형술을 해드렸습니다. 꼬리뼈를 통해서 허리까지 올라간 카테터를 이리저리 움직여가면서 엉겨붙은 부분을 청소해드리고 거기다가 풍선을 추가적으로 펼쳤다가 접었다가 펼쳤다가 접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또 엉겨붙은 부분을 청소해 드렸습니다. 풍선 성형술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영제를 주사해 봤더니 아까는 보라색으로 잘 염색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지금 민트색 부분을 보시면은 조영제가 쭉 잘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원래는 조영제가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특히 오른쪽 엉치에는 나뭇가지 모양을 만들지도 못했지만 풍선 신경 성형술을 시행했더니 5번, 1번 신경 위로 염색약이 잘 올라가고 오른쪽 천추 1번에 나뭇가지 모양으로 염색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화장실 변기가 막혔는데 뚫어뻥을 해드렸다라고 설명하면 얼추 비슷합니다. 원래는 아래쪽만 검게 염색이 되다가 뚫어뻥을 해드리니 허리 쪽까지 염색약이 잘 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선 신경 성형술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신경 성형술이 효과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오래되어서 척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일단은 신경이 눌리니까 아프겠지요. 그리고 눌린 신경은 점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긴 부위는 부어오르게 됩니다. 또 신경이 부어오르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걷다가 중간에 앉아서 쉬어야 하는 간헐적 파행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엉겨붙은 부위에 카테터가 왔다 갔다 하고 풍선을 펼쳤다가 접었다가 하고 윤활제 주사를 쏘아드리면서 청소를 해드리면 엉겨붙은 유착 부위가 청소가 되고요. 카테터의 끝에서 주사약을 쏘아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빨갛게 염증이 생긴 것을 조절하고 염증이 줄어들면 신경이 부어 있던 것이 완화가 되고 신경이 붓기가 빠지니 혈액순환이 개선되어서 걷다가 앉아서 쉬어야 되는 간헐적 파행 증상이 개선됩니다. 또한 신경성형술 중에 고주파를 쏘는 방법도 있는데요. 고주파를 쏘면은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진행된 고장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신경보호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협착증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자기소개 타임이 있겠습니다. 제가 통증의학 분야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경성형술 파트입니다. 저는 신경성형술을 1000건 이상 시행하였고 그 중에 풍선신경성형술을 500건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풍선신경성형술 카테터가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오리지널 카테터를 사용하여서 작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술을 하였습니다. 저는 허리뿐만 아니라 목에도 신경성형술을 하고 있고 방법은 풍선이 있는 것도 사용하고 풍선이 없는 것도 사용하고 고주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로는 꼬리뼈를 통해서 허리까지 신경성형술 카테터를 올리지만 저는 허리 바깥쪽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병변 반대쪽에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신경성형술 하면 조항무라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인데요.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신경성형술의 종류, 신경성형술 장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의 장비는 1982년에 발명된 락즈 카테터라고 가느다란 철사 같은 장비로 시술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사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장비는 에피스팀이라는 장비로 여전히 얇은 카테터이긴 하지만 카테터의 끝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기가 수월하고 그리고 이 카테터의 끝으로
전기를 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목 부분의 신경성형수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는 물론이고 대상 포진 후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환자분께도 경추 신경성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얇은 철사를 벗어나서 폴리 재질로 만든 나비 카테터라는 장비가 개발되었는데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좌우, 전후로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직진성이 좋아져서 신경성형술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풍선 기술이 추가되면서 신경성형술의 효과가 더욱 좋아졌는데요. 카테터만으로는 엉겨붙은 부분을 청소하는 것보다 이렇게 좁아진 부분에서 풍선이 펼쳐졌다 접어졌다 펼쳐졌다 접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청소를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엉겨붙은 경막의 공간은 MRI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내시경으로 보는 신경성형술 장비도 개발이 되어서 눈으로 보면서 엉겨붙은 부위에 청소를 하는 기술도 쓰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초기 협착증에서는 그렇게 엉겨붙은 부분이나 염증이 보이지 않는 반면에 말기로 진행될수록 엉겨붙은 부분이 심해지고 그리고 빨갛게 염증도 올라온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주파를 탑재하여서 신경이 고장난 부분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는 신경성형술 장비도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서 꼬리뼈에서 카테터를 넣어서 허리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 허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허리 반대편에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할 줄 아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은 이미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진행된 환자분의 경우에는 뼈 사이가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좁아져 있는 부분으로 카테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뼈 사이에 틈새도 나오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나마 뼈 사이에 틈새가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하는 방법을 한 가지밖에 못하는 의사를 만나게 되면은 사실은 신경성형술의 성공률이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선이 달려있는 신경성형술이 있고 풍선이 달려있지 않은 신경성형술이 있는데, 풍선이 없는 신경성형술에 비해 풍선이 있는 경우가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많은 논문들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약물을 섞어서 사용하는데요. 마취약을 사용해서 신경이 덜 아프게 하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염증과 붓기를 줄입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이라고 윤활제를 사용하고 고장성 식염수를 사용해서 붓기와 통증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식염수의 용적을 높여서 엉겨붙은 부분을 액체로 물 청소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성형술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40년 전에 1982년에 신경성형술이 처음 개발되었던 당시에는 기구가 너무 단순하고 얇은 철사라서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 40년 전에 개발된 락즈 카테터를 딱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영 별로라서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이면 강산이 4번 바뀐 시간이지요. 그동안 신경성형술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고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신경성형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되어 있는지 의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성형술의 의학적 근거. 논문 보고에 따르면 척추 수술 후 증후군에서는 strong recommendation, 강하게 추천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고, 중심성 협착증이나 디스크 탈출증 환자분에게서는 moderate to strong recommendation, 중간 이상에서 강한 정도로 추천된다는 결론이 이미 2016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식염수의 용적을 높여서 사용하는 경우에 효과가 더 좋다고 발표되어 있는데요. 식염수를 많이 쓸 경우에는 엉겨붙은 부분을 풀어지게 하고 염증 물질들을 씻겨 나가게 하고 상처받은 신경들이 비정상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을 억제하고 신경 뿌리로의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논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경성형술의 효과에 대한 오해는 어떤 의사가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점이 한몫했을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2015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척추 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의 허리, 다리 통증을 호소하였거나 보존적 치료에서 한 달 미만의 효과를 보이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풍선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시술 후 1년 동안 허리 통증, 다리 통증을 관찰해 봤더니 풍선 신경성형술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술을 하고 통증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빨리 통증이 다시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고, 풍선 신경성형술을 성공한 경우에는 초기 효과도 더 좋아서 통증이 더 많이 줄어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효과를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서도 이렇고 다리 통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신경성형술을 해야 될까요? 2021년에 미국 중재의사협회 ASIPP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척추 수술을 받은 후에 척추 통증이 재발한 척추 수술 후 증후군에서 디스크 탈출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께, 척추 협착증 환자분들께, 그리고 6개월 이상의 허리, 다리 통증이나 방사통을 호소하시는 분들께, 그리고 보존적 치료나 신경 차단술을 받았지만 점점 효과가 줄어들어서 효과가 1개월 미만으로 가시는 분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는 허리뿐만 아니라 등과 목에도 할 수 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으로 오른쪽 5번 신경뿌리로 조형증강 염색이 안 되는 환자분입니다. 이분께 풍선 신경성형술을 했더니 뚜러뻥처럼 청소가 되어서 조형증강이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척추 수술 후 증후군이라고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수술 부위가 조직이 엉켜붙거나 다른 이유로 통증이 재발되는 질환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엉겨붙어서 조영제를 쏴도 엉치 쪽에만 머무는 양상이었지만 풍선신경성형술을 했더니 엉겨붙은 부분이 청소가 되면서 수술을 한 허리 쪽으로도 조영제가 잘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자분들께 신경성형술을 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그 중에서 이제 다리로 이 방사통만 있는 경우, 아니면은 방사통과 약한 허리 통증을 가지는 경우, 간헐적 파행 증상이 있는데 그 원인이 신경이 원인인 경우, 척추 수술 후 증후군에서,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해서 허리나 다리가 아픈 경우, 경추관공 협착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풍선이 없는 것보다 풍선 신경성형술을 한 경우, 그리고 원래 예측되어 있는 것에서 풍선 신경성형술을 50% 이상 성공한 경우에 신경성형술이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의료행위는 없겠지요.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치료 방법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의학 방송을 보다 보면은 대부분은 장점만 설명하시고 부작용을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솔직하게 모든 치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부작용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성형술도 잘못 시행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그 기다란 카테터가 꼬리뼈에서 허리까지 올라가 가지고 내 몸에서 움직이는데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요. 혈관을 잘못 찌르면 출혈이 생길 수 있고, 막을 잘못 찢으면 투통이 생길 수 있고, 혈관 안으로 약이 잘못 들어가면 저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신경을 손상시키면 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 신경을 잘못 손상시키면 장이나 방광이나 성기능 이상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확률은 뭐 3.9%, 1.4%, 1.9%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가 이 부작용이 생긴다면 나에게는 1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신경성형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성형술을 할 때
엑스레이를 계속 찍어가면서 실시간으로 카테터를 눈으로 보면서 하고 조영제를 계속 써가면서 카테터가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또 무턱대고 압력을 세게 줘서 힘을 세게 줘서 그냥 팍팍 찌른다기보다는 때로는 옆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풍선을 사용해서 엉겨붙은 부분을 살짝 펴가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효과를 너무 들인다고 풍선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풍선 제한 시간을 준수하고 그리고 약을 너무 과하게 쓰지도 않고 안전한 약물 용량이나 용적을 준수하고 그리고 시술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너무 과한 마취를 하지 않고 의식화 진정요법을 하는 방법이 안전한 신경성형술을 위해서 추천되고 있습니다. 방금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신경성형술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술을 하실 때 통증이 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이미 좁아진 뼈 틈 사이로 일부러 카테터가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예민해진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이런 시술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또 마취를 너무 세게 해버리면은 시술을 하다가 신경이 손상이 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마취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어렵지요. 세상 무엇이든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당하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의식화 진정요법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주사를 활용해서 살짝 잠에 빠질랑 말랑 한 상태로 얕게 마취를 해드려서 시술 통증도 줄이고 신경이 손상될 확률도 줄이면서 안전하게 마취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것이 추천됩니다. 특히 저희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은 통증 전문의이기도 하지만 마취 전문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경성형술을 시행할 때 안전하고도 덜 아프게 시술을 받으시려면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성형술이란 카테터를 활용하여 척추 통증의 통증과 염증과 유착을 관리하는 보존적 치료법입니다. 신경성형술은 척추 수술 후 증후군, 디스크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 효과적임이 증명이 되어 있고 보존적 치료의 효과가 한 달 이상 가지 않는 분들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성공률을 높이며 시술 통증을 줄이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 허리 통증 치료법 강의에도 언급했듯이 그 어떤 치료법이라도 허리 통증을 완치를 시키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허리 통증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모든 치료법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각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들을 전문 의료진이 판단하여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강의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척추 통증을 바로잡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척추 통증을 조절하는 운동 습관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대답해 드리는 Q&A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이스라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약 3주 전에 목 디스크로 신경성형술을 시행을 받으셨군요. 그러나 계속되는 뒤통수 통증, 한 번씩 귀 아래쪽 뒷목이 찌릿한 통증, 눈의 피로감, 경미한 어지러움과 울렁거림, 약간의 귀 먹먹한 느낌 등이 있습니다. 가끔은 속 쓰릴 때도 있어요. 뇌 쪽 문제일까요? 이런 경우는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이미 신경성형술을 받으셨군요. 목 디스크가 한 군데에 있었는지 여러 군데에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신경성형술을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 군데에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심한 곳 한 군데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받으셨다면은 신경성형술을 한 그 신경은 그 신경이 눌려서 생성되는 통증을 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뒤통수 통증이나 귀가 아프거나 뒷목이 지릿한 통증, 눈의 피로감, 극미한 어지러움과 울렁거림 이거 전부 다 디스크에 관련되는 통증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디스크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이제 시술을 하신 부분이라도 그 디스크 통증으로 인해서 근육이 뭉쳐서 그 근육이 뭉친 게 계속 확대가 되면서 목 뒤통수 통증, 머리 통증, 눈 통증으로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울렁거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뭉친 근육을 풀어드린다든지 아니면 후두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신경 쪽에 신경 차단술을 해드리는지 하는 추가적인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잔돌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잔돌이님은 20대 중반 여성이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운동을 하다가 허리에서 빡 소리가 난 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날 새벽에 응급실에 가서 입원을 하셨군요. MRI를 보니 5번과 6번 척추 디스크가 터졌다는 표현을 하시며 바로 신경성형술을 권장하시더라고요. 저는 마비와 방사통은 아예 없고 입원 3일 차인데 진통제 덕분인지 꼬리뼈 쪽이 조금 욱신하지만 무리 없이 혼자 잘 걸어 다닙니다. 실비 확인해보고 결정하겠다 했는데 무조건 신경성형술을 해야 하고 차후 효과가 없으면 차단술을 하지 않은데 꼭 받아야 하는 시술일까요? 사실 무조건 신경성형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분께서는 디스크가 터졌는데요. 디스크가 터진 것에 비해서는 꼬리뼈 쪽이 조금 욱신하고 무리 없이 혼자 잘 걸어 다니실 정도로 걱정했던 것보다는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경성형술을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신경성형술보다는 신경차단술을 먼저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CK조님께서 슬라이드 오른쪽 아래쪽에 작은 글씨들은 무엇인가요? 잘 안 보입니다. 예, 제가 논문 출처를 제 슬라이드에 조그맣게 적어놨습니다. 사실 제가 보려고 적어놨습니다.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논문을 봤는지에 대해서 조그맣게 적어놨는데요. 이런 이제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면 제가 앞으로도 좀 계속 활용을 하게 되니까 그때그때 이제 제가 보면서 어떤 논문들을 제가 봤었는지 제가 공부하려고 적어놨습니다. 예리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지현 멋져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최근 허리 통증으로 소염제를 복용 중인데 이것이 성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소염제의 종류에 따라서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통 소염제만 드시고 계신지 아니면 항경련제나 혈행 개선제 등 다른 약을 같이 드시고 계신지 아니면은 마이슨 진통제도 같이 드시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모든 먹는 약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전에 찾아보시면은 지금 드시는 진통제도 약전에 찾아보시면은 부작용이 100개가 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0개 넘는 부작용이 다 나한테 온다는 것이 아니고 확률이 높은 부작용도 있지만 확률이 작은 부작용들도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진통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기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 이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혹시 다른 약도 같이 드시고 계시면은 그 양의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는 사무실 은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6개월 전에 척추신경성형술을 시행받으셨군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지났는데 한두 달 전부터 허벅지 뒤 위쪽이 앉았다가 일어나면 당기는 느낌과 함께 아프기도 합니다. 다시 진료받고 수술까지 해야 되는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방송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신경성형술이라고 해서 완치를 시키는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치료법이 단 하나의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경성형술도 완치를 시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다시 아파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은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거나 척추 협착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사실은 뼈 공간이 좁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성형술을 한다고 해서 뼈 공간을 넓히는 건 아니거든요. 뼈 공간을 넓히는 것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신다. 나는 반드시 뼈 공간을 넓혀야 하겠다. 이러면은 사실 그 방법은 수술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바로 수술이 되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술도 타이밍을 맞춰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하지 말고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상담을 받으셔서 해당 전문의께서 수술을 권유하실 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무실 은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6개월 전에 신경성형수술을 받으셨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스멀스멀 아파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신경 차단술을 받든지 신경 성형술을 받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해 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엔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만든 스테로이드 주사와 피부 염증으로 맞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같은 주사인가요? 한 달 전에 어깨 통증으로 주사 맞고 혈당이 너무 높아졌어요. 지금 다리에 습진이 생겼는데 주사 맞으면 또 혈당이 많이 오를까봐 약만 약하게 먹으니 잘 낫지가 않아요. 피부과에서 주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외과에서 주는 만큼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스테로이드는 잘 쓰면 명약이지만 너무 많이 쓰면은 면역계에도 교란을 주고 피부에도 문제가 생기고 혈당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많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10년, 20년 전에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남용을 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스테로이드의 위험성에 대해서 의사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크게 보면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피부 염증으로 맞는 것이나 아니면은 이제 통증 주사로 맞는 것이나. 하지만 이제 피부 염증으로 주사를 맞을 경우나 아니면 먹는 약을 먹었을 때는 그 스테로이드가 전신에 퍼지게 됩니다. 그 전신에 퍼지는데 내가 원하는 부위에까지 효과를 주려면은 어느 정도 용량을 높여서 맞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통증 주사를 맞는 것은 아파하시는 그 부위에다가만 주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적은 용량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혈관으로 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스테로이드 성분이 그냥 주사를 하는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혈당을 올리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통증 주사를 맞는 스테로이드가 좀 이제 전신적으로 퍼지는 확률은 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고요. 이미 여러 가지 논문,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체로 논문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1년에 5번 이하로 통증 주사를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이 권고되고 있고, 대부분의 통증 전문의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하면서 대부분 횟수를 조절해 주실 것입니다. 네, 의학도서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성형수를 받았습니다. 유난히 잠을 자고 일어날 때 하지 방사통이 심한데 밤에 어떤 자세로 잠을 자야 하지 방사통이 덜할까요? 자꾸 일어날 때 더 아파지는 것이 좀 자연적인 증상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잠을 자는 환경이 좋지 않거나 잠을 자는 습관이 좋지 않아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침대를 골라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잠을 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달에 허리 통증을 조절하는 생활 습관이라는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강의를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잔돌이님께서 신경차단 주사와 신경성형술은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신경차단 주사는 주사입니다. 신경성형술은 더 굵은 카테터가 병변까지 들어가 가지고 주사도 놓지만 엉겨붙은 부위를 카테터로 청소를 해주고, 풍선신경성형술의 경우에는 풍선이 펴졌다가 접어졌다가 펴졌다가 접어졌다 하면서 엉겨붙은 부위를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경차단술 일반적인 주사보다는 신경성형술이 더 많은 기능을 가진 더 발전된 형태의 치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영재님께서 지난 강의들 내용들처럼 치료의 장단점과 주의사항들을 진솔하게 강의해 주시면 신뢰가 갑니다. 좋은 강의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칭찬해 주셔서. 그리고 잔돌이님께서 경피적 경막외관 신경성형술이 무엇인지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신경성형술이 경피적 경막외관 신경성형술 시술입니다.
이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신경성유술이라고 그냥 통칭했는데요. 경피적, 피부를 통해서 들어간다. 경막외강, 신경을 감싸고 있는 경막외강에 시술을 한다. 그리고 신경성형술. 그래서 정식 명칭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 되겠습니다. 예리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바리스타님께서 저는 류마티스 질환으로 23년째 약을 먹고 있고 작년부터 허리 엉치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통증의학과도 몇 번 가고 신경주사도 맞아도 며칠 괜찮고 다시 통증이 시작됩니다. 협착증이 있다고 하는데 수술을 하면 통증이 없어지는지요? 온몸이 통증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류마티스 질환으로도 오래도록 약을 드시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허리 쪽으로 퇴행성 질환도 이제 진행이 되어서 협착증 증상도 있어서 좀 고통을 받고 계시는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분께서는 신경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며칠 간다고 하셨지요. 아까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한 달 이내로 지속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통증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신경성형술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면 통증이 없어지는지요. 수술을 하면은 좁아진 부분을 뼈를 갉아 버린다든지 아니면 인대를 떼어내는다든지 아니면 핀을 박는지 해서 좁아진 부분을 근본적으로 넓히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에도 타이밍이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치료라도 완치를 시키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장단점이 있고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달 제 강의를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선생님, 허리 디스크 탈출로 맞은 주사와 무통 분만할 때 맞는 주사 모두 에피듀랄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성분이 같은 건가요? 아유, 또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에피듀랄 인젝션. 에피듀랄이라는 게 한글로 말해서 이제 경막외 공간입니다. 이 경막외 공간에 주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 통증들이 줄어들더라. 이래서 이 경막외 공간에 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위시한 많은 통증 전문의들께서 많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통 주사할 때 맞은 에피듀랄 인젝션이라는 것이 신경 차단술, 신경 주사입니다. 거기에는 국소마취제도 들어가고 윤활제도 들어가고 식염수도 들어가고 스테로이드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약을 넣고 빼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강의를 드리는 허리 협착증이나 디스크 치료에도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약을 쓰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대략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압록강 700리 순정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협착증 증세가 있으셔서 허리에 통증 주사를 맞았는데 며칠째 무릎 힘으로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하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렇군요. 이 무릎 밑으로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한 증상이 원래 있으셨는지 아니면 허리에 통증 주사를 맞고 나서 새로 생겼는지 그런 것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났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사를 맞은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협착증 증상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군데에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군데에 한꺼번에 주사를 놓으면 또 부작용이 심하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심한 곳 한두 군데만 주사를 놓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심한 곳 한두 군데에는 주사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위에 있는 협착증에는 주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 5번에 주사를 했다고 했을 때 4, 5번 증상이 내가 좀 나아졌는데 2, 3번 증상이 평소에는 심하지 않아서 잘 못 느끼다가 4, 5번 증상이 좀 호전이 되니까 2, 3번 신경도 나도 아프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없었던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증상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경우인지 아니면은 시술을 하실 때 신경을 혹시 잘못 건드리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술을 받으신 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문의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잠시.
착한 맛 던지니스 통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3마디 디스크로 10년 동안 20번 정도 차단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감기만 걸리면 허리가 더 아픕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다니는 종합병원에서는 성형술도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가져야 하나요? 약은 세레브렉스 백, 울트라셋, 혈액순환제, 울트라셋 먹습니다. 생각보다는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나 전기가 통하는 증상은 없으신가 봅니다. 먹는 약을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10년 이상 오래도록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진행이 되면은 신경이 고장나버리는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또 같이 진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든지 바늘로 찌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린다든지 하는 증상도 같이 호소하시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항경련제를 같이 먹기도 하는데요. 던지니스 통계님께서는 다행스럽게 그 부분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이제 신경차단술을 여러 번 받으셨는데요. 감기만 걸리면 허리가 아프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근육이 뭉치고 하셔서 그럴 가능성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에서는 성형술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 환자분이시더라도 이 정도 오래도록 퇴행성 질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번 차단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신경 성형술을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도연님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이제 숨어 있는 허리가 아픈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 그리고 허리 통증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한 강의를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달에는 척추 통증의 생활 습관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제목을 써야 될지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댓글로 좀 의견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 1번은 S라인을 지켜라 척추 통증 생활 습관이라는 제목을 준비해 봤고요. 후보 2번은 100세 시대 협착증 생활 습관이라는 제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두 개 중에 더 마음에 드는, 더 시청자들께 울림이 있을 만한 제목이 있다면은 그것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시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더 좋은 제목이 있으면은 댓글로 좀 제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